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 주 동안 그 수고들 많으셨죠?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새로운 단원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 1년 동안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마지막 프로그램이죠.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제 10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주 과정 중에 이제 그 첫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8개월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1월 달서부터 이제 8개월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사실은 그 굉장히,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제 진심에서,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쉬운 기간이 아니었는데, 그 기간은 그래도 아주 그냥 끈기 있게 이렇게 견뎌오신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남은 과정이 한 약 2달 정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 2달 과정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똑같이 이제 좀 더 용기를 내 가지고 가열차게 달려서 좋은 성과 이렇게 거두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글자들 한 2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정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해였잖아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혹은 심화 문제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복습을 해왔단 말이죠. 이제 실전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복습하는 과정이 이제 세 번째 복습 과정인데요. 이 복습 과정도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아니면 심화 문제 풀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용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해했던 거를 복습 과정이기는 복습 과정인데 그 내용들을 암기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내용이 이해가 돼야 이제 암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이해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암기해보고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다시 이제 암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실전 문제는 세 번째 복습 단계인데, 이 실전 문제에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암기했던 내용을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 쓰는 연습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거를 직접 누가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난 이런 거 알아. 이렇게 말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한 조건 속에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제 글로써 이제 머릿속에 담아둔 거를 풀어 쓰는 그 훈련은 이제 동시에 이제 병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세 번째 암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이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거치시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10주 과정이 이렇게 끝나면은 1주 뒤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시험장에서 보시는 그 시험이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1차 관문은 보통은 이렇게 5대1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2대1 경쟁률 속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관문을 통과를 하실 텐데, 그 관문은 내가 통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거예요. 그때 돼서는. 근데 이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무슨, 그 선생님 지나치게 자기 고만하네. 근데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거쳐왔던, 그렇게 묵묵하게 거쳐왔던 그 선배분들이 보인 성과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2달 정도 이제 더 똑같이 이제 잘 이겨내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내가 1차 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이제 통과를 하시려면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차 성적이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1차에 통과하는 것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2차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더 높은 점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용맹정진 하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2달여 10주 동안에 이제 진행되는 이 과정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나 마찬가지로 한 해에 이제 마지막 열매를 이제 따는 거두는 과정이어서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고 또 임하는 각오도 이제 사뭇 이렇게 다르리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마찬가지니까요. 같이 한번 열심히들 한번 또 이겨내 보시자고요. 먼저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실전 문제 이제 푸시기 전에 잠깐 한번 금년도 우리 선생님들이 받아보게 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예상 범위를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 삼아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차에 걸쳐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이제 문제를 작성을 할 텐데, 문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또 요 도표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또 문제를 이제 작성을 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한번 숙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도덕교육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이죠. 개정교육과정 문제가 나올 테고, 개정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 또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인데요. 이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교수학습 방법론에 5대장이 있다. 늘 말씀드리죠. 5대장이 뭡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이제 협동학습, 그리고 역할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지정서 행동 가운데서 인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딜레마 토론, 그 다음에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많은 교수학습 방법론의 5대장이다. 이 5대장 이외에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최신, 교수학습 방법론이야말로 이 분야야말로 이제 최신 이론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제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이론들, 요렇게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협동학습, 직소 1 모형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시 이 5대장 가운데서 이제 소위 가치 분석이라든지 딜레마 토론이라든지 요런 전통적인 그런 많이 다뤄졌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이렇게 보는데, 재작년에 이제 가치 분석이 다뤄졌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딜레마 토론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논쟁 문제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심의 민주주의 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붕합이 맞아가지고 잘 등장하는 것이 이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최신 이론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 정서 윤리학습이라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학회에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제 학습 방법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위 콜버그나 혹은 신콜버그주의자 반드시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이 튜리엘 대신에 레스가 나왔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튜리엘이 이제 조명을 받을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밖에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작년에 이제 호프만이나 벤두라가 이렇게 다루어졌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랜만에 나바이즈나 아니면 또 블라직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나올 때 됐습니다. 그리고 나바이즈,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이트나 나딩스 이 정도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듀리켐하고 피아제는 거의 세트를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듀리켐 혼자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피아제도 또 금년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 윤리 부분에서는 규범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이론 분야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메타 윤리에서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메타 윤리 말고 이론 윤리에서 또 한번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무슨 상대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칙 공리주의 혹은 덕윤리학 규칙 공리주의 행위주의 공리주의 논쟁이라든지 혹은 덕윤리학과 문제라든지 전통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윤리에서도 이제 응용윤리라고 얘기하는 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응용윤리 분야에 관련된 어떤 이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 응용윤리 분야에서 아주 절대적인 강자 역할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소위 환경윤리라고 얘기하는 것,
생태윤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물 등등 이 분야 있죠. 이 분야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다시 또 이제 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칸트는 당연히 이제 나오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와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 기존에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콜버그가 됐든 뭐 롤즈가 됐든 주자혁명 뭐 이런 인물들은 이제 그 스테디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나오는 인물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리바이벌 되든지 나오지 않는 분야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도 기존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는 이제 늘 우리 그 심화 문제 보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는 거의 뭐 눈에 익혀두다시피 늘 봐두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칸트 그동안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나온 부분이 어떤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 나온 부분을 우리가 심화 문제 영역에서 한번 뒤지면서 뭐 이런 문제 아직 안 다뤄졌으니까 뭐 나올 가능성 주목해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칸트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안 나온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제 앞으로는 이 그 도덕 형이상학 기초 여기에서 뭐 거의 90%가 이렇게 다뤄졌는데 이 분야를 넘어가지고 소위 그 실천인선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책 있죠. 그쪽에서도 또 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심화 문제와는 좀 다르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번 문제 형식으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칸트는 뭐 그렇다. 칸트는 그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는 서양윤리 부분에서는 뭐 이제 그 헬레니즘 그 이전에 무슨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칸트처럼 거의 고정적인 인물로 이제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제가 또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당연히 헬레니즘,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당연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벤담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벤담밀 요 영역에서 이제 그 얘기 다뤄졌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제 벤담밀이 나오긴 저거하고, 금년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소외됐었던 인물들, 대표적인 게 이제 흉 같은 경우죠. 흉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할 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흉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넓게 얘기하면 실존주의, 실존주의자들, 이제 등장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피노자나 뭐 듀이까지 뭐 이렇게 비중을 두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사상에는 통일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하나, 다음에 그 롤즈 문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칸트 이제 문제 분석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 이념 가운데서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서는 계속 이제 그 비론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화주의자들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됐던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샌델이잖아요. 샌델, 그 아테네 공화주의의 이제 그 대표 주자이자 샌델을 한번 주목해가지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 분야 안에서 이제 그 다루어지면서 소위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해가지고 뭐 자유주의 이념 같이 이렇게 다루어지면서 소위 롤즈와 이제 그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자유지상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자들 이렇게 같이 다뤄지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이제 자유지상주의 대표주자 노직,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또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왈저가 이렇게 다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주의가 또 다시 이제 다뤄지기는 좀 이렇게 어려울 테고, 만약에 또 다뤄진다 그래도 왈저가 또 같이 이제 반복해가지고 다뤄지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찰스 테일러보다는 이제 그 샌델이죠. 근데 그 샌델이 최근에는 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난 공동체주의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이제 그 공화주의에서 그 샌델이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 한 차원에서 이제 그 샌델이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이렇게 시험 출제 가능성 면에서 그 초점을 받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샌델을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계약론에서는 이제 그 3명 사회계약론 3총자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홉스가 나왔잖아요. 홉스가 나왔으니 상대적으로 로크로서 비중 있게 보셔야 된다. 거고 하버마스가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외되었으니 다뤄지지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잊혀질 인물이 아니니까 하버마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좀 마이너한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부는 워낙 이제 여기는 뭐 거의 이제 그 세팅이 거의 다 완전히 돼 있어가지고 주자혁명 가운데서 한 문제, 유교죠. 유교에서 2문제 나오는데 주자혁명, 다음에 한국에 이제 이황이 이렇게 나올 테고, 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서 2문제, 그 한국 불교 나오는데 작년에 진론이 나왔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원효 비중이 크게 봐야 되죠.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이외에 이제 그 대승 불교인데 인도 대승이 있고 중국 대승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중국 대승이 다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유식이 됐든 아니면 중간이 됐든 혹은 뭐 이제 아주 부처님 원래 사상, 원시 불교 사상이 됐든 그 안에서 이제 그 다뤄질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말씀이고요. 노자 장자 그 가운데서 이제 장자가 반드시 나오는데 장자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요 인물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한 부분이 정제두 조식 이렇게 되잖아요. 정제두 조식 이렇게 되는데 정제두하고 그 조식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서부터 그 등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또 기대하신 선생님도 계셨죠. 그 작년에는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금년에는 그럼 상대적으로 금년에는 이제 그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요 2 인물이 누구 어디에 이제 그 묶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유동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 아니 정약용하고 엮여가지고 이렇게 그 선택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 작년에 정약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식이나 정제두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이 정제두는 이제 그 양명정어니까 그 양명하고 이황하고 대립시킬 때 그 양명 대신에 정제두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혹은 그 양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뭐 조식을 이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혼합해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제자백가라고 이제 통칭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문제가 다루어지곤 하는데 그 가운데서 금년에는 이제 순자가 또 이제 그동안에 빠졌었으니까 순자 주목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런 틀을 가지고서 한번 금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 나름대로 그 유용하게 한번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유용하냐면은 당연히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그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 외에는 그럼 나 공부 안 할 그러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들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는 시험장 들어가셔서입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시험지를 받아들이시면은요, 이제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해야 되죠. 시험지를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일단은 모든 선생님들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는데 뭐 때문에 당황하냐면 나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이면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요. 그런데 금년에 무조건 당황합니다. 아무리 시험을 많이 이렇게 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나 그래도 뭐 삼수까지 했는데 이 분야에 진짜 그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제 한 분도 똑같이 이제 문제 받아들면 당황합니다. 이거 무슨 문제야? 이게 누구야? 그래서 미리 잠깐 이렇게 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은 말이죠. 각 분야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추는 문제는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출제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출제 교수님들한테. 소위 말해서 뭐예요? 변별력 높여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죽어도 전공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들도 못 맞힐 정도의 문제는 각 영역마다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
이거 모르겠는데, 아이고, 내가 준비 소홀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다 같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은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린다는 생각을 덤덤하게 이렇게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같이 맞출 수 있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이 6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한 문제 만들어 나오시고, 문제는 이제 두세 문제가 이제 서로 그 안에서 경합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분명히 이제 어떤 것들은 내가 이제 많이 준비를 했으니 아는 문제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내가 이거, 나 이거 누구나 다 모르는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는 내 능력 밖의 문제였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였던 거예요. 난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인물이 등장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냥 아주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이제 그 실수들은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줄여가는 게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단은 말이죠. 그 문제를 이렇게 받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인물이 누군지를 이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론에서 지금 다뤄지는 문제인지 그게 이제 가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임용윤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지문들이 상당히 불친절해서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이 지문의 주인공이 누구로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일단 관건인데, 방법들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2교시, 3교시 되잖아요. 2교시 때 문제 적어 하시면서 나는 비록 틀렸지만 이게 누군지 본인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해 두셔서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올 인물들이 이렇게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교시에 누구누구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지문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 이제 인물들 배제시켜 놓고서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유효한 방법이죠. 방법이고,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받아서 이제 자기가 저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인물이 누구지?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건 아닐 테고 이건 아닐 테고 그 범위를 이렇게 좁혀갈 때에 지금 말씀드린 이 도표가 나름대로 굉장히 유효한 어떤 수단이 지원군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근데는 이런 차원에서는 뭐가 누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혜경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정혜경이 아니라고 보고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좁혀가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좀 이렇게 좀 꾀바르게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나름대로 유효한 어떤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봐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이제 봐두시고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상이 당연히 이제 도덕과하고 이제 고등학교 과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도덕과 중학교죠. 이 도덕과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샅샅이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일단은 먼저 한번 이 내용도 한번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도덕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 도덕과는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과 도덕 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 공동체 의식, 생태계 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인 상상력, 새로운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등의 교육을 통해서 총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역량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량 디지털 역량입니다. 함량에 기여하는 교과로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역량이 시민 역량하고 이제 생태 전환 역량이에요. 근데 동시에 도덕과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냄으로써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이게 주도성이죠. 대처하며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총론의 지향에도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말이죠. 이제 그 도덕교육론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도덕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시는데요. 당연히 그것만 살펴보기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내용도 다 숙지하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대부분 또 이제 암기 저거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위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덕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이제 일종의 보편적인 어떤 지침처럼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이제 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가 돼야 도덕과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라든지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어떤 식으로 그게 다 뭐에 초점을 맞춰서 총론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총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탕이 있어야 도덕과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총론을 한번 우리 선생님이 잘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 정도 내용만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개정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거 도덕과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역시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도덕과 그 내용 안에서도 다뤄졌지만 사실은 총론에 이미 총론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총론에 등장하는 내용이 지금 2년 연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총론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도덕과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질 여건이 이제 말하자면 무르익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였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설계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런 문제.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편제가 되는데, 이렇게 선택, 진로, 융합, 나눠지고, 각 과마다 있는데 도덕과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네, 이게 다 사실은 총론에서도 이미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총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총론의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우리 열심히 2015 거기 다 외워놨는데 갑자기 개정교육과정 바뀐다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바꾸냔 말이에요. 왜? 멀쩡한 2015 얼마나 훌륭한 내용들, 좋은 내용들 많았어요. 근데 왜 그걸 굳이 바꾸냔 말이에요. 바꿀 만한 어떤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필요성이 생겼다. 그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이제 구구절절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무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 환경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남한만 하더라도 지금 기온이 거의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비슷하게 지금 기후도 이제 바뀌어가고 지금 저기 이제 북극항 해가지고 뚫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용을 하네 뭡니까 지금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 환경이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기존의 사실이에요. 자연 환경도 변화하지만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과학 기술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생명공학 기술하고 지금 IT 기술인데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빨리 이제 바꿔가는지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IT 기술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가가지고 AI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들어간 거죠. 아주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기대도 크지만 반대로는
이게 그 두려움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특징이 뭐냐면요. 요 특징이 앞으로 우리 사회 분명히 바뀌기는 바꿀 건데 이것들이 물리적인 환경이나 혹은 사회적인 환경을 굉장히 급격하게 바꾸기는 바꿀 건데 예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징이. 쉽게 얘기하면 AI가 우리를 터미네이터 세계로 이끌지 아니면 진짜로 뭐가 화성을 뭐 관광지로 하는 그 시절이 몇백 년 뒤에 올 줄 알았는데 AI 덕분에 그냥 예기치도 못하게 뭐 3, 40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지 가늠이 안 되는 거래, 가늠이. 이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죠?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얘들이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지금 감이 안 잡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가르칠 게 뭐예요? 앞으로 이런 사회들 때문에 거기 맞춤형 너희 뭐 기껏 해줄 수 있는 게 뭐 AI 뭐 디지털 무슨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정도. 하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은 뭐가 얘들이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본인이 원하지 않은 형태로 지금 펼쳐지게 돼 있다니까 그럼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마냥 끌려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 안에서는 뭐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서 그냥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그 자연적인 환경이 됐든 사회적인 환경이 됐든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속에서도 자기 주체성이라든지 주도력 놓치지 않게 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도성 그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강조가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 뭐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환경 변화 가운데서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선진국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미국, 지금 트럼프 나왔죠. 유럽, 대부분 뭐예요? 소위 극우 이렇게 막 등장하고 뭐 하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 다들 사실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처음에 막 서양, 유럽, 자유주의 등장하고 막 그래서 막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우리 같은 그 대한민국 이 후발주자들도 빨리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 민주주의를 뭐 신장시키고 자유를 뭐 하고 열심히 막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앞서가고 있던 나라들이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인물들 지금 뭐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양에서도 제일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반성들이 제일 저거 한 게 개인주의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런 거예요. 개인주의 이거 자유주의와 함께 같이 일어났던 그런 개인주의 장점도 있지만 뭐예요? 이건 굉장히 먼저 그 개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달려갔던 나라들 보니까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삶이 뭐야? 그렇게 건강하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지금 뭐예요? 공동체성, 뭐 시민의식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그런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 역량을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여기에 예상했던 이 핵심 역량을 6가지를 도덕과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3가지로 총론에서 6가지 핵심 역량 애들한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 6가지를 우리 과의 관점으로 보니까 크게 보면 뭐야? 3가지 역량을 주입하라고 그 역량을 불어넣으라고 요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도덕과에서는 그래서 총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목표를 우리는 그래서 뭐야? 시민 역량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이거 지향하고서 공동체성 불어넣으면서 책임감 뭐 등등 뭐 두리뭉실하게 시민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자연 환경 그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그 생태 전환 역량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꿔서 빨리빨리 그 인식할 수 있는 생태 전환 역량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그런 IT 혹은 뭐 BT 이것들이 여러 제킬 이 세계에 대해서 거기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디지털 역량 이렇게 그 세 가지로 한 줄여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서 여기에 맞춰서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요 내용 이렇게 보시고서,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편제들이 지금 쫙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들 들어보시면 어때요? 사실은 뭐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거 들으면 뭐예요? 맞네. 뭐 사회가 이렇게 바꾼 건 맞지? 맞네. 교육과정 바꿔야 되겠네. 아이들 위해 가지고 그 새롭게 준비시켜야 되겠네. 아니 수학과에서 뭘 준비를 해요? 국어과에 할 일이 없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사실은 뭐예요? 이 총론에서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교육과정 우리 바꿉니다. 그 필요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책임감 갖고서 부응해야 되는 과목이 뭐 같아요? 뭐 역사입니까? 영어입니까? 과학입니까? 체육미술이에요? 다 우리들하고 하는, 저는 그래. 다 그 도덕과 선생님들한테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덕과만 말고. 우리 이것 때문에 그 교육과정 바꿉니다. 얘기 들어보면. 예, 그 도덕과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참 사명감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저기에서도 크게 얘기해서 이제 헬레니즘 사상. 둘밖에 없잖아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인데 여기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에피쿠로스 문제인데요. 에피쿠로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욕망들 중에 어떤 것은 본성적이고 어떤 것은 공허하며, 여기서 본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자연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영어로는 내추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면서도 뭐 필수적인 욕망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었죠.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욕망 중에 어떤 것은 본성적이고 어떤 것은 공허하며, 본성적인 욕망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그저 본성적일 뿐이다. 이해되시죠? 뭐예요? 본성적인 욕망에 자연스러운 욕망, 자연스럽지 않은 허황된 욕망, 사회적으로 조장된 욕망 구분하는 거지? 자연적인 욕망도 뭐가? 그러니까 허황된 욕망 이거는 그 에피쿠로스주의자에 의하면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욕망도 또 구분한단 말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필수적인 욕망,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본성적인 거, 자연적인 것 중에서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그저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이 있다. 대표적인 게 성욕이지. 여기 해당되는 게. 필수적인 거는 이제 그 식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필수적인 욕망들 중에서 어떤 것은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또 몸의 평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어떤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임을 또 알아야 된다. 필수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생존, 몸의 육체적 고통이 없는 거, 그다음에 행복 이렇게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관찰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두면 행복한 삶의 목표인 몸의 건강과 이것을 얻기 위한 모든 선택과 회피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봐요. 이렇게 뭐 같아요? 뭐 같아?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행복한 삶의 목표를 몸의 건강과 이것을 얻기 위한 난 처음 들어봤어. 나중에 근데 나와가지고 답 보면은 이게 아타락시아거든? 예? 아타락시아를 내가 모를 리가 있나? 뭔 말씀입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위해서 그냥 귀뚱냥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놓아야 돼. 이해가 돼 있어야 말이 이렇게 꼬이게 등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소화를 시켜서 대답을 해놨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행복이란 말 써 안 써? 써요, 똑같이. 다만 행복을 뭘로 보는 거예요? 쾌락으로 보는 거죠. 쾌락으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쾌락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는데 소극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고통의 부재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야? 쾌락을
고통 부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정어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서양식 용어가 뭐냐면 낫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낫이겠지. 낫에 해당하는 용어가 A자잖아요. 영어로 A 붙으면 이게 none이란 뜻이잖아요. none. 그래서 A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 쾌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육체적 쾌락은 뭐겠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음. 그러니까 그 용어가 아포니아예요. 포니아, 아포니아. 이 아포니아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몸의 건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의 건강. 이렇게 번역하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당시 이 헬라어를 한국말로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더 쉽게 학생들 이해하기 쉽게 나 이렇게 번역하겠다. 이 번역한 거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얘기 못하지.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요. 이 번역을 지금 우리 윤리과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지금요. 한국에 있는 모 대학의 윤리과 교수님이 지금 이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제자들 납득시키려고. 아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전에 아포니아는 잘 모르겠지. 그냥 육체적 고통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알았던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몸의 건강, 그 다음에 뭐겠어요? 마음의 건강이지. 마음의 건강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마음의 건강이라는 게 마음으로, 심적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심, 걱정을 타락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타락해가 되겠지. 타락. 타락해인데 아타락시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뭐야?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쾌락주의는 쾌락주의인데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육체적 쾌락은 정신적 쾌락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 도구 수단 정도로만 발판으로 삼아서 정신적 쾌락 추구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적인 쾌락을 이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다 외우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따라가면서 요 말이구나, 요 말 따라가면서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가요? 이게 적어 있고 그래서 이게 평정심리도 아타락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적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적은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사치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서 가장 큰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본성적인 욕망들에서 오는 쾌락은 얻기 쉬운 반면에 공허한 욕망들에서 오는 쾌락은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열매는 자유다.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가장 큰 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족. 이건 또 이제 잘 못 들어본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공허한 이런 욕망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욕망 가운데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거, 여기 휘둘리지 말고 필수적인 것들만 챙겨서, 그 상태에서 정신적인 쾌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해가지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수적인 그런 쾌락들에만 해야 돼요? 만족할 줄 아는 게 필요하겠지. 요게 준비가 돼야 이제 그 아타락시아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소위 말해서 적은 것인데도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덕목이 이런 몸의 건강 혹은 그걸 바탕으로 한 그런 마음의 평정, 심적인 그런 고통이 없어. 에피쿠로스 이 행복 부도론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덕목이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음에 이제 그 통일 방안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그 통일 방안인데 이 문제는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빼놓을 수는 없고 반드시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봐두셔야 되는 거죠. 이게 72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발표된 7.4 공동성명을 토대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6.23 선언은 일민족 일국가를 전제로 남북한 정부의 실체를 상호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네, 그 최초 이런 의미를 지니죠. 그 다음에 의미를 지니는 게 소위 말해서 남북기본합의서였단 말이에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 요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이때는 뭐 이제 그 정부의 실체를 뭐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걸 넘어서 이제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저 국가 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공인하면서 그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의미가 깊은 게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남한의 가장 이제 그 저기 통일 방안으로서 아직까지도 유효한 거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거는 뭐 우리 선생님이 뭐 잘 외워놓으셔야 되고.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말고 새로운 거 본인들이 그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짜그라드는 바람에 한숨 났습니다. 새로운 거 나오면 또 그 외워야 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일 유력한 거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목할 부분은 이제 그 남북기본합의서인데 남북기본합의서가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 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한 뒤에 나온 회담에서 나온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이 국가 관계가 아닌 일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이건 몇 번 시험에 나왔었죠.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남북한의 교류협력 본격화한다. 그래서 특수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2번 등장했어요. 우리 그 임용고시에서 이미.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왜 특수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그게 언제 시작해서 남북기본합 뭘 그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선언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이 특수관계를 지금 깬 겁니다. 깬 거예요. 깬 게 지금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특수관계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저거 뭐예요? 이게 지금 우긴다고요. 이게 지금 노태우 대통령 그 보수 정권 집권했을 때 이제 이루어놓은 합의였단 말이에요. 이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뭐예요? 몇십 년 동안 계속 북한도 저걸 깨지 않고 나만 말할 거 없어요. 깨지 않고 지금 이어져 왔단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 특수관계라고 얘기하는 왜 의미심장하냐면 두 국가야? 아니. 그럼 한 국가야? 아니. 이거예요. 이 애매한 스탠스를 남들이 보기에는 너네 두 국가지? 그럼 아니야 우리 한 국가예요. 너희 한 국가지? 그래도 또 편의에 따라서는 아니 한 국가는 아니지 두 국가야. 아주 유용하게 서로가 세계 무대에서 아주 유용하게 자기 그 국익들을 이 남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국익을 옹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 특수관계. 하나야 둘이야.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일심이문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요. 우선 얼마 전에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장관 임명되면은 청문회 때 맨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적입니까? 적이 아닙니까? 이거 질문하잖아? 그럼 그냥 거기에서 답하느라고 뻘뻘 빼고 하잖아요, 그게? 네, 그게 사실은 넌센스인 거예요. 적입니까? 적이 아닙니까? 여기에 의하면 적이야, 적이 아니야. 이게 일단은 두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적국입니까?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응? 우리 경상도가, 전라도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할 수 없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그렇게 남북한의 관계를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질문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끔 만든 것이 소위 특수관계 선언안 이거였어요. 누구의 국가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의 두 국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적국입니까? 아닙니까? 왜 적국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지금 저거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그래서 이 특수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였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북한도 안 깨고 왔던 거야. 그러다가 지금 23 재작년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온 겁니다. 김정은이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닌 그냥 두 국가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한 거.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여기 나왔으니 뭐 우리도 그럼 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장관한테 북한은 우리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야? 그래서 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선언이 이 남북 기본 합의서였어요. 지금 그게 지금 북한이 먼저 깬 겁니다. 지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그래서 아예 작년 10월에는 헌법에다가까지 명기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의지를 보인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갈 거야가 아니라 그냥 아예 확고하게 못을 박아놓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다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원효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핵심 내용 한번 보죠. 처음에 1심의 법에 의거하면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에서 정멸이나 1심을 말하는 것이고 1심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한 것과 같다. 심진여문이라는 것은 곧 그 경에서 정멸이나 1심인 것이다 고 말한 것과 같다. 심생멸문은 경에서 해석하는 건데 1심이란 열애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애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것은 바로 성과 불선의 원인이 되며 특히 능이 두루 일체 중생의 형태를 만들어 일으킨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 형태의 길로 커며 다르게 성장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소위 열애장, 그 원효의 그거는 열애장 사상이 담겨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인데요. 일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능가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죠? 능가경, 능가경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지문에서는 아예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바로 능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워딩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이거 열애장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번에 이제 숙지를 하세요. 워낙 그 유명한 인용문이니까. 근데 일단은 이 1심 이제 심생면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또 이거 머리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1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왜 1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심이 있잖아요. 이 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심의 반대는 신이지, 육체죠. 그러니까 이 육체 말고 반대되는 게 정신적인 모든 기능을 이제 심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 동양 사상에서. 지금 인도 사상하고 중국 사상하고 다른데 지금 인도 사상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한자로서 지금 그거 사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일단은 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신적인 능력인데 욕망도 심과 관련되는 거지. 육체야 글자 그대로 물질이니까 욕망, 감정 이런 것들 다 심의 작용과 관련되겠죠. 그렇게 되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겠지. 육아로 치면은 뭐야? 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 속에서 기운에 해당되는 것들. 자, 근데 아무튼 이 심이 갖고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영혼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 욕망, 감정도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이 지적인 기능입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식을 만들어내고 등등. 이 지적인 기능입니다. 지적인 기능.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식과 관련된 인식 능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특이하게 뭐를 하나를 보면은 그걸 하나를 모르지 않고 이게 쪼개져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현상으로서 바라보고. 현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물은 현상으로만 보지. 현상만 보는데 사람한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아주 영험해서 그걸 영명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보셨지 많이. 영명, 영명지심, 영명지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목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손으로는 안 잡히지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머리만 써가지고 심이지 심. 그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이렇게 포착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현상 배후에 있는 본질 본단 말이야. 그렇게 되지. 근데 특징이 현상은 어떻게 돼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지. 본질은 어떻게 돼? 불변적이고 보편적이지. 그 뭐 이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것과 가변적인 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을 해요. 여기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심진여, 심생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심은 심진여, 심생멸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그 서양 배웠잖아요. 그 서양 배운 걸 가지고 이해하면 더 쉬워요. 서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지.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이데아인 거야. 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현상, 가변적인 현상하고 지금 따로 존재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가 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불변의 세계가 실제로 현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만큼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뭐가 더 진짜로 존재한다? 당연히 이데아라고 얘기해. 이 본질의 세계가 더 진짜다. 이렇게 봤던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지? 거기에 비해서 누구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잖아요. 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변적인 현상 뭐야? 안에서만 존재해. 이거 가변적인 이 물질의 세계가 없으면 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야냐? 누가 더 운명을 더 쥐고 있냐? 당연히 물질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교에서는 지금 이거를 현상적인 세계하고 본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럼 더 뭐가 먼저야?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본질의 세계 진여야? 아니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해서 그 현상의 세계 그 생멸이야? 근데 이거를 깨부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가 더 먼저고 나중이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등한 관계. 서로 뭐야?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해서는 그 개념적으로도 사실은 구분해서는 안 되는 관계. 이 표현이 그게 뭐야? 저거 뭐 플라톤이야,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둘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 분류 방법은 얘기는 안 돼. 그래서 등장하는 독특한 용어가 뭐냐면 원흉무해, 원흉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지? 원흉무해, 원흉무해, 원흉 이렇게 되는 거. 중국에서는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형태의 그런 통합을 원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원흉이라고 얘기하는. 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되 우선 보지 않고서 대등한 관계에서 보는 그런 관계로 보는 거예요. 소위 보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상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말로는 여의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여의지 않는다. 여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은 다름을 저거하는 거에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보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같음이죠. 상대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다름이지. 근데 같음과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땐 개념적으로 전혀 아주 정반대되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아주 이질적이고 그렇죠. 적대적인 무슨 개념인 것 같지만 소위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논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음과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같음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되죠, 그것도. 당연하지. 야, 니네들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맞습니다. 다르다는 거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같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 차원에서 보자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전제가 돼야 그 이해하는 바가 있어야 같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편과 상대라는 개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이 뭐야?
보편이라는 개념 너 알아? 아는 얘는 뭐예요? 상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 아예.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나와요. 그런 특성을 뭐라 그러면 분명히 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을 볼 때 전혀 다르게 진여 생멸로 보는데, 근데 이 진여 생멸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가 돼? 상대방을 생멸을 모르면 진여를 알 수가 없어. 진여를 모르면 생멸을 알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로 통합. 그래서 그거를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일심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겠어요? 불교에서는 무조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무명에서 온다 그랬어요. 모든 고통은 다 무명해. 여기서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다 모든 고통 번뇌 얘기하는 겁니다. 심적인 고통이 하이라이트인 거지. 번뇌로부터 무명에서 온다. 그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를 특징으로 하는 겁니까? 인식이에요, 인식. 어떤 인식?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인식에서. 그렇게 되지? 이 무명을 깨우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야가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반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무슨 지혜예요? 무분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 깊게 설명 안 해도 뭐 너무 잘 알죠. 분별 때문에 세상이 지옥. 그래서 이 무분별을 지향하는 거잖아. 무분별을 지향하는 건데, 그래서 차이 없애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불교도 아주 그냥 자기들 위 세상에 무슨 남녀 분별 없고, 심지어는 무슨 개 사람 분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속세를 떠나서 우리 절로 오십시오. 절로. 우리 여러분 같은 그 중생들하고는 다르게 까까머리한 우리 스님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거 같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넌센스가. 응? 속세를 떠난 무슨, 응? 그 차별을 불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극락정토라고 얘기하는 것이, 응? 어디에 있다? 죽은 다음에 무슨 도솔천 건너 아니고 반드시 어디에 있다? 중생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대에 있다. 이 둘 간의 차별을 허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생멸, 진여, 문, 일심 요 논리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든 이제 차별적으로 허무는 그런 논리인 건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일심이문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여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걸 이제 그 능가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서 들고 와서 원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통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능가경에서 얘기하기를 정멸이란 일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냐면 일심이란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정멸이란 일심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여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멸 요동 없이, 분별 없이, 산란함 없이, 그래서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그 세상 평정한 마음으로, 그게 일심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세상 사물이 이렇게 서로 변화무쌍하고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거는 뭐야? 쫙 가라앉아가지고 보니 똑같구나. 이게 그 일심이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랬는데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일심이라는 게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럼 열애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열애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심이 얘기하는 진여성하고 같은 게 열애성. 똑같이 진여, 열애는 맞는데 열애가 아니라 열애장 이렇게 얘기했으니, 열애장이라는 건 뭐예요?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열애장 이렇게 열애가 아니라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뭐예요? 지금 구현된 거야? 아니면 구현되는 어떤 가능성, 잠재적인 상태로만 있는 거야? 잠재적인 상태로만 있는 거야. 이거는 뭐가 지금 변화의 세계에 있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변적인 이것이 사실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불성으로서의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열애장이 있는 곳은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지금 파묻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심은 그래서 진여문이 있는 이 진여문은 뭐야? 생멸문하고 뭐야? 여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일심은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생멸문이라는 건 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일심이란 열애장이라고 말한 거를 생멸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생멸하는 현상에는 당연히 뭐가 그 안에는 뭐야? 진여의 세계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당연히 뭐 그 현상 사물의 변화는 그 본질이 원인이 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뭐야? 서로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런 현상 사물의 그 생멸문 이 생멸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그 안에 뭐가 진여하고 전혀 다른 진여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애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능성, 잠재력으로서 그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열애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선과 불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선과 불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표적인 뭐예요? 변화의 세계 가운데서 같음이 아니라 다른 차별적인 그런 변화의 그런 세계 가운데서 이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들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독한 거죠. 그냥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이것도 뭐 그냥 견뎌줄만 해. 견뎌줄만 해. 응? 힘 세다, 힘 약하다. 견뎌줄만 해. 야, 찌질하다, 야. 어우, 그 멋진데? 이것도 견뎌줄만 해. 제일 저거한 게 뭐예요? 착하야. 넌 나쁘다. 이거는 못 참지. 부터 소위 차별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센 구분이 뭐야? 선악, 가장 지독한 거예요. 여기에 적어되면 이제 그 밤잠 못 자는 거냐. 넌 선이 아니라 넌 악이야.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야, 넌 힘이 없어. 너 못생겼어. 그래서 또 밤잠 자는데 넌 악마야. 이렇게 되면 밤잠 못 자는 거지. 그런데 이 선과 불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불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원인이 뭐가 있다? 당연히 뭐야? 이 변화하는 세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야 그럼 불선된 게 그럼 내가 그럼 악당이 된 게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선 열애장 때문이야?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불선된 게 왜 그럼 열애장이냐? 그러면 악당도 뭐 그럼 결국에는 뭐 부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선과 불선 원인이 모두 열애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선하게 만든 이유가 열애장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열애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글자 그대로 하나의 뭐예요? 가능성이어서 그게 온전하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온전하게 꽃을 피우면 선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온전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서 뭐야? 말라 죽을 수가 있겠지. 말라 죽게 되면은 그게 어떤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선이고 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불선하게 된 것도 이 열애장이 근거가 돼가지고 원인이 돼서 불선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열애장이 선과 불선의 원인은 그래서 일체 중생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 온전하게 혹은 뭐 다르게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요 말 당연히 생멸문 안에는 뭐가 생멸문에는 진여성이 여의지 않아서 그 진여성이 뭐라고 얘기한다? 열애장이다. 그래서 생멸현상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 열애장 때문이다. 그 생멸현상 가운데서 선한 것은 말할 거 없지만 악은 그럼 그 원인이 열애장이냐? 열애장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악당도 그럼 그 뜻이 아니라 악하게 벌어진 현상은 열애장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온전하게 꽃피우지 못한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인용문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열애장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